아, 안녕하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 네, 20년 강의하면서 건강 때문에 강의 못한 게 딱 한 번 있었어요. 18년도에 강의하러 가다가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뭐, 그때는 뭐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시술하고. 근데 어제는 너무 아파가지고, 양쪽 어깨가. 치료나 좀 받으러 갔다 그랬지. 의사가 직업이 뭐세요? 그러더라고요. 강의하는데요. 팔이 안 올라갔을 텐데. 팔이 안 올라갔을 텐데 이 정도면 그러더라고요. 전 왼쪽이 아파갖고 왔는데 오른쪽이 더 심하다고. 여긴 당장 수술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못하는데요 지금. 네. 이번에서 그냥 주사 치료 받고 그리고 왔습니다. 해야지. 어쨌든 1시간 반 딜레이 돼서 죄송합니다. 대신 이제 판서할 때요 여기까지 못하고요 여기 그런 요 높이에서 하래요. 요 높이에서 하겠습니다. 에이 참 건강이 중요한데 이게 다 옛날에 이제 신림대에서 공부하면서 운동을 전혀 안 해가지고요. 여기 손수건이 있습니다. 네. 그 신림 구동에서 공부를 주로 하는데 맛집이 2동에 있어요. 건너편에. 길 하나가 건너가면 맛집들이 많은데 그거 가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꾸문작업거리 싫어했으니 몸이 망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부하시면서 조심하셔야 돼요. 허리도 쫙쫙 펴시고 목, 허리 기본적으로 나갑니다. 열심히 한 분들만 공부 열심히 한 분들만 공부한다고 놀러 다니는 분들은 건강하고요. 각설하겠습니다. 20페이지 하자 있는 의사표시 할 차례죠. 민법 총칙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습관이 이렇게 돼가지고 잘 지켜질지 모르겠네. 법률행위, 매매계약과 같은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법률행위 목적이 갖춰야 될 요건,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4가지. 그 중에 사회적 타당성이 제일 중요했죠. 반사회 질서 행위하고 불공정한 행위. 그 다음에 마지막에 법률행위 해석 여기 있었어요. 두 번째가 법률행위 필수 요소가 의사표시라는 게 있었죠. 그 의사표시가 비정상적일 때 법률행위가 어떤 영향을 받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거, 비진의 표시, 허위 표시, 착오. 이 3가지 봤죠? 그 중에 이제 착오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비정상적 의사표시 마지막.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또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부르는데요.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1항이 있고 2항이 있고 3항이 있습니다. 2항은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2항은 암기하셔야 돼요. 110조 2항, 110조 3항이란 것도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110조 2항에도 제3자가 있고요. 110조 3항에도 제3자가 있는데 이 110조 2항의 제3자와 110조 3항의 제3자가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을 가면 그냥 지문에 제110조 제2항의 제3자, 제110조 제3항의 제3자라고만 나와요. 시험 지문에. 그러니까 제110조 2항과 110조 3항은 암기를 좀 하셔야 되고 그 두 조항에 있는 제3자가 누군지를 구별을 꼭 해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뭐냐? 앞에서 봤던 비질의 표시, 허위 표시, 착오는 의사표시가 다 불일치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거는 일단 일치해야 돼. 꼭 기억하셔야 돼. 의사표시는 일치해야 돼. 갑이 A를 원하고 있고 A를 달라 이렇게 표시한 거야. 그런데 계약의 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갑이 사기를 당했거나 협박을 당한 경우 요거를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요거를. 그래서 의사표시는 반드시 일치해야 되는 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판례가 하나 있어요. 우리 지난주 착오의 유형 중에서 서명 날인의 착오라는 게 있었죠. 그거 다시 한번.
갑이라는 자가 친구 병으로부터 사기를 당했어요. 친구가 서류를 한 장 주면서 도장을 찍어달래. 무슨 서류냐 그랬더니 신원보증 서류래. 그래? 알았어. 병을 믿고 제대로 서류 확인하지 않고 도장을 꾹 찍었는데 이게 나중에 왔더니 병의 채권자 을과의 연대보증계약서였던 거예요. 병은 이걸 신원보증서라고 속인 거예요. 자,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갑은 도장을 찍을 때 신원보증서구나라고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연대보증 도장을 찍었으니까 표시는 연대보증을 표시한 거예요. 결국 의사표시가 불일치예요. 불일치. 의사는 신원보증, 표시는 연대보증. 자, 이때 갑이요. 나중에 연대보증 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병이 사기쳤다 그래서 사기를 이유로 취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대법원이 안 된다예요. 사기 취소는 안 된다. 여기서 판례가 뭐라고 했어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표시의 불일치는 있을 수가 없다. 이게 판례 문구죠. 사기 강박은 반드시 일치해야 돼. 따라서 이 경우에는 어찌됐건 아무리 사기를 당했다 하더라도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니까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고, 지난주에 봤던 거 갑은 의사표시가 불일치한다, 불일치를 모르고 도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차고 취소는 가능하다 이렇게 되겠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기 취소는 못하고 차고 취소만 가능하다. 뻑하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뭐냐. 요건이 세 가지 요건인데 그냥 두 가지, 나머지 두 개는 그냥 간단히 듣고 넘어가셔도 돼요. 첫 번째 요건은 기망, 사기를 말합니다. 속아가지고 착오에 빠지는데요. 이 착오는 지난주에 봤던 백구조 착오가 아닙니다. 이유는 의사표시해야 되잖아요. 의사표시가 일치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일치하는 착오예요. 그러니까 백구조 착오가 아니라 이거 동기의 착오예요. 무슨 착오? 동기의 착오. 그래서 아까 이 판례에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특히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표시의 불일치가 있을 수가 없고, 따라서 기망에 의한 착오는 단순한 동기의 착오와 불가하다. 본래 임의 착오라 할 수 없다. 이렇게 판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실 게, 지난주에 동기의 착오는 착오가 아니라 그랬죠. 근데 만약에 갑이 을한테 사기당해서 동기의 착오가 생겼어. 그럼 유발된 거죠. 그러면 요건 착오가 될 수 있다가 되겠죠. 예외적으로. 그거까지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사기를 당해서 착각에 빠졌고 착각 때문에 의사를 표시했는데 불일치해야 돼. 일치해야 돼. 그러니까 이 착오는 원칙적으로 백구조 착오가 아니라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 기억하셔야 돼요. 또는 강박을 당해서 공포심이 생겨야 돼요. 그리고 공포심 때문에 의사를 표시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기나 강박을 원인으로 착오나 공포심이 생겨야 되고, 착오나 공포심 때문에 의사를 표시해야 돼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라는 게 필요하다. 인과관계라는 게. 두 번째가, 요 사기를 치는 놈이나 강박을 하는 놈은 계획을 두 개를 세워야 된다. 이걸 이단의 고의라고 합니다. 계획. 쉽게 생각하세요. 저 놈을 어떻게 협박을 해야 공포심을 느낄까? 라는 계획. 그죠? 저 놈이 공포심이 느끼는 게 뭐가 있을까를 잘 찾아내가지고 정확하게 타겟을 삼아서 협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두 번째, 공포심을 어떻게 하면 계약과 연결시킬까? 요 계획을, 즉 인과관계에 대한 생각을 미리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이단의 고의라고 합니다. 고의가 두 개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과실기망, 실수로 속이거나 과실강박, 실수로 협박하거나 이런 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이게 중요하죠. 위법성이죠. 기망이나 강박은 위법하다는 평가를 받아야 110조가 적용이 됩니다. 자, 여기서 첫째, 기망의 위법성. 신의칙을 위반한 걸 말하는데요. 기망의 위법성이란
계약 당사자세에 존재하고 있는 실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걸 말하게 되는데 이 기망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 기망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건 기망이라고 안 보는 거죠. 따라서 취소 못하는 거죠. 인정되는 것. 두 가지 구별을 꼭 좀 하셔야 되죠. 인정 안 되는 거. 다소, 허위, 과장 광고. 홈쇼핑 생각하면 되죠? 이 정도는 위법이 아니라는 거죠. 또 상가를 분양하면서 수익을 보장해 준다. 이런 것도 위법이 아니랍니다. 결국 이런 것들은요, 우리 대법원에 하면 속는 사람이 바보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속냐? 뭐 이런 거죠. 어쨌든 다소 허위 과장 광고, 상가 수익 보장 광고 이런 거. 또 시가를 속인 거. 이것도 중요하죠. 믿지고 판다고 맨날 얘기하죠. 그럼 믿으면 안 된다고요. 믿는 사람이 바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망의 위법성이 인정이 안 되는 거 요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기망이 아니다 이렇게 되죠. 반면에 기망의 위법성 인정된 거 대형 백화점 변칙세이네요. 백화점이 가격을 속인 거 말합니다. 이런 건 위법하다 말이죠. 또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공동묘지가 조성돼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 정도는 돼야 위법하다. 주위에 공동묘지가 조성됐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특히 두 번째 거는요. 말을 해줘야 되는데 안 했죠. 침묵이라고 하죠. 해야 되는데 안 한 걸 부작위라고 합니다. 침묵이나 부작위도 기망이 될 수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강박의 위법성과 관해서는 첫째,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고 고지를 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한 경우 이게 위법한 강박이냐? 아니다. 원칙 아니다. 위법이 아니다. 그럼 어떨 때 위법하냐? 두 가지. 피해자가 요 고소고발을 통해서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거나 부정한 이익. 손해는 100만 원밖에 발생하지 않았는데 1억을 내놔라.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또는 수단. 뭐뭐 하겠다고 고지하는 그 수단이 위법한 경우. 고소하겠다고 말을 하는 갑의 오른손에 사시미 칼이 들려져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수단이 위법한 경우. 요럴 때는 위법성이 인정된다. 요거 안 된다고 출제가 된 적 있죠. 강박의 위법성은 수단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출제가 된 적 있죠. 인정됩니다. 요 정도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 강박의 정도가 극심해. 우리 뭐 이런 거 있죠. 온몸이 얼어붙을 정도로 무섭다. 뭐 이런 거. 그런 거 말하는 거야. 강박의 정도가 너무너무 극심해서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이 됐다. 그러면 무효가 돼. 무효. 취소가 아니라 무효가 돼. 무효. 여기까지. 그래서 사기 강박에서 아주 잘 나오는 게 요 판례 요거 하고 성립 요건과 관련해서 위법성하고 여기 아주 지문으로 아주 잘 나옵니다. 요거 머릿속에 딱 요 정도는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이렇게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하면 그 효과는 지난주 차고하고 똑같이 일단은 유효해. 근데 취소할 수 있어. 취소하면 무효가 돼. 무효가 되면 또 누구한테 대항을 못해? 선의 제3자에게 대항을 못해. 선의 제3자는 보호가 돼. 이때 선의의 제3자는 각과 을이 계약을 했다. 을에게 등기를 넘겨줬다. 갑이 사기라 강박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했다. 그리고 을 등기가 말소가 됐다. 이런 과정 속에 찬찬히 갑과 을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고 매수인에게 등기를 넘겨줬고 그런데 그 후에 갑은 계약을 사기 취소했고 그래서 을은 등기를 말소했고 이 과정 중에서 을하고 거래한 사람을 말하겠죠. 을하고 거래한 사람을 말한 거예요. 이때 이 제3자는 갑이 계약을 취소하기 전에 을하고 거래한 병이 있을 수 있고요. 그죠? 갑이 을과의 계약을 취소했지만
을등기가 말소가 되기 전에 을하고 거래한 병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병은 갑하고 지금 양립이 불가능해요. 갑은 계약을 취소해서 소유권을 되찾아간 사람이고요. 그죠? 을은 병은 을하고 거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야. 결국 갑하고 병은 하늘 아래 둘이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의 소유권을 둘이 동시에 갖고 있을 수 없으니까. 결국 병은 갑하고, 즉 취소하는 자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가진 자. 판례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판례 문구가 아주 거지 같아. 그냥 을과 거래한 제3자 그러면 될 거를 꼭 말을 패배 꽈가지고 취소하려는 자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가진 자. 그 지위를 가지게 된 것이, 즉 을하고 거래를 한 것이 취소 전인지 취소 이후인지를 가릴 필요 없이 선이라면 보호된다. 있다고 말을 해요. 그거 먼저 확인해 볼까? 아우 짜증나 아주 그냥 표현이. 아우 22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관련 판례. 제110조 사망의 제3자는 당사자와 포괄승가인을 제외한 중에서 취소를 주장하는 자 갑과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졌던 것이 취소 이전에 있었던가 취소 이후에 있었던가를 가릴 필요 없이, 그죠? 몰랐던 제3자, 선의 제3자를 요 문구가 그냥 그대로 나와요. 취소 이전만 이렇게 나온다. 취소 이전만. 근데 그 취소 이전과 이후 다 포함한다는 게 핵심인데 그 앞에 있는 문구에 현혹이 되는 거예요. 수험생분들은. 그 앞에 있는 문구가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취소하려는 자와 취소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할 수 없는 법관계를 가졌던 것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에? 아세요? 뭔 말인지 모르지. 그래서 그걸 달래요. 다시 한번. 계약을 취소한 갑과 충돌하는 병이 을과 거래한 것이 취소 전인가 취소 이후인가를 묻지 않고 선이라면 보호된다. 그 말이에요. 됐죠?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요 취소와 관련된 거 조문 2개 비교하셔야 되죠. 110조 1항과 110조 2항. 110조 3항은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고요. 그래서 110조 3항에서 말하는 제3자는 보호되는 제3자를 말하는 거고요. 이제 110조 2항에도 제3자가 나오죠. 먼저 110조 1항은 갑이 을하고 계약을 했을 때 을이 사기를 쳤어요. 상대방이 사기 쳤어. 그럼 갑은 계약 취소하면 돼요. 그게 110조 2항이에요. 110조 1항은 어렵질 않아요. 그냥 취소하면 돼. 문제가 110조 2항이죠. 갑이 을하고 계약을 했는데 을이 아니라 제3자가 사기라 강박했어요. 요 놈이 110조 2항의 제3자예요. 사기치는 제3자, 강박하는 제3자. 요게 110조 2항의 제3자입니다. 자, 이렇게 갑이 을과 계약을 했는데 그 상대방 을이 아니라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을 때는 갑은 그냥 취소 못한다. 을이 제3자의 사기 강박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갑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요것도 다양하게 출제가 되죠. 이렇게도 나온 적 있죠. 알았을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 틀렸죠? 알았을 경우로 쏙 빼고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것도 옳은 지문이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자, 요거를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뒤집을 수 있어야 돼. 어떻게? 을이 만약에 선의 무과실이었다면 갑은 취소할 수 없다. 이것까지 연결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조문을 응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했죠? 그리고 나서 요 제3자가 아닌 놈, 어떤 놈이냐? 상대방과 똑같은 놈. 상대방은 아닌데 상대방하고 똑같은 놈이 있다. 상대방의 대리인. 갑이 을과 계약을 하는데 을이 아닌 을의 대리인으로부터 사기 강박을 당했다면 이 을의 대리는 상대방하고 똑같은 놈. 따라서 110조 2항의 제3자가 아니야. 따라서 요 경우에는 을이 선의
무과실이어도 갑은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을의 지부지를 묻지 않고 갑은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아주 잘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하고 요걸 비교해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하죠. 아주. 여기에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해서 나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인 거 몇 가지. 첫째, 공법상 행위는 적용이 안 된다 그랬으니까 강박에 의하여 법원을 상대로 하는 소송행위가 있었다.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되겠죠. 가끔 나오는 지문이고요. 두 번째,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발생하는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은 무효. 지난주에 사기를 이유로 발생하는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은 유효라 그랬죠. 근데 사기 강박은 안 돼요. 배제 특약 못해. 이유는 요것 때문에, 위법성 때문에. 만약에 이걸 인정해버리면 당사자가 위법성을 위법하지 않기로 하자라고 특약한 거하고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무효. 세 번째로, 예를 들어 갑이 을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했고, 이때 갑은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을의 사기는 위법하다 그랬죠. 따라서 갑에게 손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갑은 우리민법 750조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두 가지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사기 강박을 당한 사람한테는 권리가 두 개가 생겨. 계약 취소권과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 이 두 가지 권리를 우리 대법원은 갑의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다. 갑이 네 가지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갑이. 그죠? 취소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는 중첩적 행사 가능하고요. 특히 취소하지 않고도 뭐 할 수 있다.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또 하나는 똑같아요. 갑이 을과 계약을 했어요. 을로부터 사기를 당했는데요. 예를 들어 이행을 한 게 있어요. 갑이. 그리고 나서 취소를 했어요. 이행 후에 취소를 했어요. 이행 후에 취소했으니까 갑은 을에게 준 거 돌려받아야 되죠. 그 돌려받는 걸 뭐라 그랬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 그랬죠. 그죠? 여기서 갑의 사기 친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잘 생각해 보세요. 을이라는 놈은 지가 사기쳤죠. 받을 때 부당이다는 걸 알고 받았겠지. 악의야, 을은. 악의의 부당이득자야. 근데 악의의 부당이득자는 뭘 반환해야 돼요? 받은 거 플러스 이자 플러스 손해배상. 아, 갑이 을에 대해서 행사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속에는 이게 포함이 돼요. 손해배상이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죠. 다시 한번. 얘는 지가 사기쳤기 때문에 갑으로부터 뭘 받을 때 부당하다는 걸 알고 받은 놈. 악의의 수익자.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거 돌려주고 이자 붙이고 손해까지 배상해야 되니까 결국 갑이 을에게 계약을 취소하고 돌려달라 속에 뭐가 들어있어? 손해배상. 그러니까 갑이 계약을 취소하고 나서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을 때는 따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됩니다. 그래서 사기 강박을 당한 자가 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갑에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이 둘 다 발생을 해. 생기긴 둘 다 생겨. 즉 그걸 병존한다 그래요. 여기서 경합 변종한다는 건 두 개의 권리가 다 생긴다 이런 뜻이야. 자, 갑이 계약을 취소했어. 갑은 두 개의 권리를 갖고 있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 이때 이 두 개를 행사를 할 때는 둘 중에 하나만 행사해라. 중첩적으로 행사하지 말아라.
특히 여기까지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경합, 병존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이야. 경합, 병존한다는 건 두 개가 다 있다 이런 뜻이야. 이때 이 두 개의 권리를 행사를 할 때는 둘 중에 하나만 행사해요. 여기까지. 사기강박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전부입니다. 20페이지 3번 하자 있는 의사표시 박스 1항, 2항, 3항 2항 암기하시고 2항의 제3자와 3항의 제3자 구별하시고 양가로 1번 사기강박 특히 사기 착오에 빠졌다. 그런데 의사표시가 불일치가 있을 수 없으니까 그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 따라서 고유한 의미의 착오 즉 백구조 착오하고는 구별된다. 밑에 판례 신원보정 연대보정 판례 꼭 기억하시고요. 요건 반가로 1번 반가로 2번이 이제 반가로 2번이 핵심이죠. 기망의 입법성 박스 안에 있는 거 4개 달달달 암기. 동그라미 2번 강박의 입법성 박스 안에 있는 거 3개 달달달 암기. 이렇게 암기하는 거야. 이런 거. 자꾸 읽어서 눈에 익숙해져야 돼. 3번의 효과 유효하지만 취소할 수 있고 처음부터 무효다. 특히 반가로 2번 박스 안에 있는 거. 1번이 원칙, 2번에 1번이 원칙. 그 중에 양가로 2번, 양가로 3번, 특히 양가로 3번. 상대방 대리인이 사기나 강박을 했을 때는 상대방의 지부지를 묻지 않고 취소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3번이 나중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나오는데 제3자를 위한 계약,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하면서 대금은 병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 요때 여기가 제3자죠. 자, 요 제3자는 110조 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110조 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3항의 제3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요렇게 나와요, 지문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는 110조 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만 110조 3항의 제3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 무슨 뜻이에요? 110조 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수익자가 예를 들어서 요약자를 사기강박했을 때 요약자는 취소 못한다. 낙약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에 취소할 수 있다. 반면에 이게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병이 선이라 하더라도 병은 보호받을 수 없으니까 선이 병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문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죠. 나중에 또 합니다. 이거는 넘깁니다. 반가로 3번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랬고 동그라미 1번에 제3자가 어떤 놈인지 말씀드렸고 특히 판례 문구가 거지 같다고 조심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가로 5번에 가면 타제도와의 경합 중에서 반가로 3번 동그라미 1, 2 두 개 구별하셔야 되고요. 아주 중요하죠. 특히 동그라미 1번 양가로 6번 배제특약은 무효가 된다는 것까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됐지요? 네. 여기까지가 비정상적 의사표시 전부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리를 가기 전에 의사표시 효력 발생이라고 해서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가 언제 효력이 생기는가의 문제. 갑과 을이 계약을 했다. 그런데 갑이 착오나 사기강박이 있어서 계약을 취소한다. 당연히 이 취소는 을에게 해야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란 말이죠. 이 갑이 계약을 취소할 때 취소의 효력이 언제 생기는가의 문제. 그게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효력 발생의 문제죠. 조문 3개 기억하시면 되죠. 111조 1항 2항, 112조, 113조. 요거 3가지는요. 일단 조문을 정확하게 여기도 좀 암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 111조와 관련하여 몇 가지 기본이 되는 판례들이 있어요.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되는데 먼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한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도달함으로써. 이때 도달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 알 수 있는 상태. 따라서 상대방이 직접 수령 안 해도 된다. 동거가족이 수령하더라도 도달이다. 이렇게 되겠죠. 동거가족이 수령하더라도 도달이다. 두 번째, 알 수 있는 상태이기만 하면 도달이니까 상대방이 알았을 필요까지는 없다. 이렇게. 그 내용을 알았을 필요까지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 만약에 상대방이 수령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나눠.
정당하게 거절했다? 아, 그럼 도달 아니야. 정당하지 않다? 그럼 도달이야. 이렇게 보겠다. 우편물을 보냈다? 세 종류. 보통 우편물, 내용증명 우편물, 등기 우편물로 나눠서 특히 우편물이 반송이 안 됐을 때 보통 우편물은 도달이 아니다. 내용증명 우편물이나 등기 우편물은 도달이다. 이렇게 돼요. 기본이 되는 판례들 몇 가지가 있어요. 두 번째로 도달해야 이렇게 생기니까 도달하기 전에는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도달 후에는 철회하지 못한다. 뭐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상대한테 도달 안 했다. 불착. 일정한 시간을 정해놨는데 그 시간이 지나서 도달했다. 연착. 다 표의자의 불이익. 그러니까 표의자는 도달을 증명해야 된다.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표의자는 도달을 증명해야 된다. 111조 1항관데 이런 것들이 다 간단하게 지문으로 나와요. 조문만 나오질 않고 요 도달관대 몇 가지 지문들 판례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2항 요거 이제 조문 암기한 다음에 요게 나중에 계약법에 가면 청약과 관련해서 나오죠. 청약관에서 갑이 을에게 뭐 취소 의사표시라든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을 했는데 이게 을에게 도달하기 전에 갑이 죽었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갑의 의사표시는 도달을 할 테니까 그대로 효력이 생긴다라는 걸 규정을 해놔야 된다. 그게 111조 2항이다. 그래서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에 갑이 을에게 내용증명이나 등기우편물을 보낸 후에 사망을 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증명이나 등기우편물은 을에게 도달할 테니까 그 갑의 의사표시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돼요. 이게 계약법에 가면 이렇게 나오죠.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어. 그리고 죽었어. 그걸 갑의 청약서를 받았어. 그래서 을이 승낙을 했고 그 승낙이 갑의 상속인에게 도달했어. 그럼 계약은 성립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때 써먹게 됩니다. 111조 2항. 뭐 암기하셔야 되고 당연히. 아주 중요하죠. 두 번째로 자 의사표시가 효력이 생기려면 상대방한테 도달해야 되고 도달이란 건 상대방이 무슨 상태? 알 수 있는 상태. 알 수 있는 상태여야 되니까 당연히 상대방은 알 수 있는 능력이란 게 있어야 된다. 그죠? 이걸 뭐라고 부를까? 수령 능력이라 부른다. 알 수 있는 능력을 뭐라 부른다고요? 수령 능력. 그런데 이 을이 수령 능력이 없는 애들이 있더라. 수령 무능력자, 제한 능력자. 그래서 갑이 아무리 을에게 의사표시를 보냈고 을이 그걸 수령했다 하더라도 을이 미성년자라면 갑은 을에게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그 대항하지 못한다가 뭐냐? 표의자는 도달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상대방이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이런 의미다. 두 번째. 그럼 갑은 언제 도달을 주장하냐? 상대방 즉 제한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 도달을 알았다면 그 후 도달을 알았다면 그 후부터 갑도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113조 갑이 한 100명하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 명부를 홀랑 잃어버렸어. 그럼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겠지? 상대방 소재를 모르는 경우도 있겠지? 이럴 때 갑은 찾아봐야지. 연락 찾아봤는데도 모르는 경우가 있겠지? 과실 없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표의자가 과실 없이 여기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이렇게 나올 수 있어. 그러면 안 돼요. 과실 없이 상대방 또는 상대방 소재를 알 수 없을 때는 뭐 할 수 있다? 공시송달. 법원 계시장에 계시를 하는 게 공시송달이라고 했어요. 계시 후 3가지. 최초 공시송달은 2주. 동일한 당사자에게 하는 2회차 공시송달부터는 다음 날. 외국에 있는 자에 대한 공시송달은 2달. 경과 후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 이렇게 되겠죠. 그런 걸 뭐라 한다? 공시송달이다. 그 정도. 그래서 23페이지 보면 맨 위에 조문이 있고요. 111조 1항, 2항, 특히 2항은 꼭 외우셔야 되고요.
당연히 반가를 번 임의 규정이고요. 동그라미 1번 도달의 뜻이 있고요. 특히 동그라미 2번 박스 안에 있는 거. 1번부터 3번까지는 기억하자. 적어도. 1번부터 3번까지. 그 다음에 밑에 동그라미 3번에 기역과 니은이 있다. 자, 이렇게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는데 예외 발신주의가 몇 개 있죠? 앞으로 할 거예요. 할 거니까 눈도장 딱, 이게 발신주의구나. 그래서 이런 게 나올 때 뭐라고 조문이 되어 있는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공성달, 의, 절차, 공성달의 효력이 있고 4번 효력 발생 시기. 간단히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령 능력이 있습니다. 반가로 3번. 의사표시 상대방이 이걸 받았을 때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 표의자는 대항을 못한다. 왜? 의미. 표의자는 도달을 주장할 수 없다. 제한 능력자가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 도달을 안 후에는 표의자도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그 정도. 이렇게 111조부터 113조까지 조문을 확인함으로써 법률 행위가 갖춰야 될 효력 요건 중에서 일반적인 효력 요건, 그 중에 2개를 본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와 여기까지 5문제 정도 나오니까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다 맞춰야 돼요. 5문제는. 어렵게 안 나옵니다. 착오하고 사기 강박의 질문이 조금 까다롭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착오하고 사기 강박이. 근데 그 정도는 맞춰주셔야 돼요. 그 까다롭게 나오더라도 오늘 설명드린 거 이상을 넘어가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페이지에 보면 이제 머리 깨지는 대리가 나왔죠. 대리는 자기가 직접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남이 계약을 대신해 주는 거죠. 갑이 을에게 A 토지를 팔아달라고 부탁을 해서 을이 갑소유 A 토지를 매각을 하는 경우, 이때 을은 갑을 대신해서 계약을 해주죠. 이런 걸 대리를 하지. 을이 대리고 갑을 본인이라 이렇게 부르죠. 자, 갑이 직접 계약을 한 게 아니라 을이 갑을 대신해서 계약을 했으니까 요 경우에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갑이 직접 하는 건 아까처럼 목적 요건, 의사표시 요건만 갖추면 되는데 이거는 을이 대신해 주니까 그 목적 요건과 의사표시 요건 외에 추가적으로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 이거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요건이 2가지죠. 을에게는 대리권이 있어야 되고 을이 대리 행위를 해줘야 되고, 요게 대리 행위의 특별 유효 요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리권이 어떤 건지, 범위가 어떤 건지, 대리 행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직접 계약을 하는 게 아니니까. 자, 먼저 대리의 기초 부분 몇 가지 간단히 체크해야 되죠. 대리가 뭐냐? 보이죠? 계약을 하는 사람과 권리 의무의 귀속자가 달라지는 제도. 그죠? 법률 행위자와 법률 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가 달라지는 자. 기능은 2가지 기능이 있다. 법률 행위는 자기가 원하는 걸 손에 넣는 행위니까 스스로 결정. 이거 사적 자치라. 스스로 결정하는 걸 본질로 하는데 미성년자라면 스스로 계약을 못한다. 그걸 부모가 보충해 주라. 법정 대리라고 그러죠. 사적 자치의 부충. 이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갑이 바빠서 을에게 일을 맡겨놓고 다른 일을 해. 동시간대에 갑이 처리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확대가 돼. 이렇게. 사적 자치의 보충과 사적 자치의 확대 또는 확장. 이게 대리의 기능이다. 확장은 주로 임의 대리가 담당. 그리고 요게 주된 기능. 요게 주된 기능. 이렇게 되죠. 3번째로 대리는요, 매매계약과 같은 재산상 법률 행위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재산상 법률 행위를. 따라서 혼인, 이혼, 입양, 파양과 같은 가족법상 행위 대리할 수 없어요. 대리를 통해서 못해. 법률 행위가 아닌 것들, 지난주에 봤던 무슨 준법률 행위, 사실행위, 불법행위 이런 것들. 이름이 따로 있어요. 준법률 행위는 법률 행위가 아니야.
아닌데 비슷해. 그래서 그냥 준법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실행위도 법률행위 아니야. 불법행위도 법률행위 아니야. 인간의 행위 중에서 법률행위도 있고 준법률행위도 있고 사실행위도 있고 불법행위도 있는데 그 중에서 재산상 법률행위만 대리를 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법률행위 아닌 것들은 대리를 할 수가 없겠지. 이런 것들을 대리에 친하지 않은 행위 이렇게 돼요. 이런 것들을 보통 학자들이 그냥 대리 못하는 거 그럼 될 거를 꼭 대리에 친하지 않은 행위. 아유 거지 같아 하여튼. 어쨌든 이렇게 대리에 친하지 않은 행위. 예를 들어서 혼인. 갑이 을에게 부탁을 해서 을이 갑의 이름으로 결혼해. 혼인신고도 둘이 해. 근데 갑이 남편은 나요. 뭐 이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할 수가 없잖아. 도저히. 그러니까 대리에 친하지 않은 행위를 대리인을 통해서 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무권 대리로서 본인은 추인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이죠. 무권 본인이 추인하면 어떻게 돼 이게 또 안 되잖아. 그러니까 무권 대리로서 추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절대적이고 확정적 무효입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대리는 재산상 법률 행위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리를 할 수 없는, 대리인을 통해서는 할 수 없는 행위를 대리인을 통해서 했다면 무권 대리로서 추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확정적 무효로 끝. 이렇게 되죠. 요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네 번째로 대리의 종류 앞으로 볼 거고요. 다섯 번째 구별해야 될 놈이 있어요. 사자라고 사자. 심부름꾼. 그 중에서도 지난주에 심부름꾼이 둘이 있었어요. 표시기간과 전달기간. 그 중에 표시기간. 갑이 땅을 팔 때 자기가 직접 판다. 직접 판다는 건 뭐예요? 누구에게 얼마에 팔지를 갑 스스로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갖고 표시도 갑이 하겠지. 내 땅을 1억에 사라. 뭐 이렇게. 그 결과도 누구한테 귀속? 갑에게 귀속이 되겠지. 이게 보통이라. 직접 계약을 한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의사결정도 갑, 표시도 갑, 효과도 갑. 그런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계약을 한다. 이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첫째, 갑이 을에게 모든 걸 맡겨. 결정도 네가 해. 이렇게. 결정도 을이 해. 표시도 당연히 을이 하고 효과만 갑이. 요게 대리. 반면에 사자는 결정은 갑이 해. 표시만 네가 해. 야, 내가 내 땅을 병한테 1억에 팔기로 결정했으니까 너는 병한테 가서 내가 땅을 1억에 판다고 표시만 해. 표시만 하는 을. 이게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 효과는 물론 갑에게 생기겠죠. 그래서 대리하고 사자는 의사결정을 누가 하느냐. 여기에서 구별해요. 의사결정을 누가 하느냐. 대리는 누가 결정해요? 대리. 그러니까 대리인이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력. 그게 뭐예요? 의사능력. 있어야 돼. 대리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돼. 하지만 사자는 결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하니까 사자는 의사능력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거예요. 대리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되지만 사자는 의사능력이 필요 없다. 이게 첫 번째 구별이야. 꼭 구별해야 돼. 두 번째가 차고 구별해. 차고. 차고는 아까 지난주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라 그랬죠. 그죠? 그걸 대리로 와봐. 의사를 누가 결정해? 을이. 표시를 누가 해? 을이. 대리에서 착오란 대리인의 의사와 대리인의 표시가 불일치. 그죠? 갑의 의사는 생각할 필요가 없지. 갑은 의사를 결정한 적이 없으니까. 결국 대리의 착오란 대리인의 의사와 대리인의 표시가 불일치. 그걸 대리인이 몰라. 이게 착오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갑에게 취소권이 생기는 거야. 반면에 사자는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표시, 기관이 잘못 표시.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표시, 기관으로서의 사자가 잘못 표시. 이게 착오가 된다고 하죠. 그죠? 예전에 이런 질문이 나왔죠.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 착오가 될 수 있다. X. 대리는 본인의 의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꼭 구별하셔야 돼요. 구별되죠? 요렇게 구별하고 요렇게 구별하고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 대리인이 행위가 본인에게 유효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이걸 대리의 삼면관계라고. 갑과 을과 병. 갑을 간에 어떤 요건이 있어야 되고 을과 병 사이에 어떤 요건이 있어야 갑병 사이의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가. 이걸 대리의 삼면관계 이렇게 불러. 하나하나 보면 돼. 첫째, 본인과 대리인 사이. 애는 대리인에게 뭐가 있어야 돼? 대리권. 이게 꼭 필요하다. 만약에 대리인이 대리권이 없이 대리행했다. 무권대리라는 게 따로 있단 말이야. 무권대리. 무권대리가 되면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대리인의 행위가 일단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려면 기본적으로 대리인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구나. 대리권이 있어야 되는구나. 자, 이때 이 대리권이 뭐냐. 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 자신이 아니라 타인, 즉 본인을 위하여 매매 계약과 같은 일정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 이걸 대리권이라 하자. 타인을 위해서 일정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나 자격, 이런 걸 대리권이라 하자. 여기서 남을 위하여 뭐뭐를 할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을 민법에서는 권한이라고 부른다. 권한. 권리가 아니라. 권리는 나 자신을 위한 게 권리다. 나의 권리. 근데 이건 남을 위한 거다. 따라서 권리라 할 수가 없고 따로 이름 붙이자 권한. 이렇게 권한. 권리가 아니니까 뭐가 없어? 의무가 없어. 의무가 없으니 뭐도 없어? 책임도 없어. 그래서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해서 을에게 설령 대리권이 있다 하더라도 을은 땅을 팔아줄 의무 따위는 없고 잘못 팔아줬다 하더라도 갑에게 책임질 일 따위는 없고. 이게 대리권의 특징이다. 권리 아니고 의무 없고 책임도 없다. 두 번째, 이 대리권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발생 원인. 요 발생 원인이 법정 대리와 임의 대리를 구별하는 기준. 발생 원인이 법정 대리와 임의 대리를 구별하는 기준. 여기서 법정 대리는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법률, 지정권자의 지정행위, 가정법원의 선임을 통해 생긴다. 그 중에 법률을 통해 생기는 거 두 개. 미성년자의 부모의 친권,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 남편이 부인이 남편의 일상가사와 관련된 일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게 법률 규정이에요. 반면에 임의대리는 본인의 뭘 통해서? 수권행위를 통해서 대리권이 생긴다. 본인의 수권행위. 자, 이 본인의 수권행위와 관련해서 임의대리권을 발생시키는 본인의 법률행위, 본인이 대리권을 주는 거, 이게 수권행위. 성질이 중요하죠. 단독행위입니다. 계약이 아니야.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을의 동의 안 받아도 돼. 갑이 일방적으로 팔아달라고 부탁을 하면 을에겐 대리권이 생겨. 그걸 수권행위를 합니다. 단독행위라는 거 잊지 마세요. 일방적인 겁니다. 심지어 을이 바쁘다고 거절해도 대리권은 일단 생긴다. 예? 대리권은 일단 생긴다. 왜? 그러지 마. 5, 6월 달은 왜? 그러면 순간 옆길로 가. 그렇구나. 예? 예, 그렇구나. 왜?
왜 싫다는데? 그러면 안 돼. 싫어도 생기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5, 6월 달의 마음의 자세야. 아시죠? 아직까지도 5, 6월 달에 왜 그런 분들이 계셔? 안 된다니까. 6달을 왜 했는데? 그 6달 동안 그렇게 노력했는데 의문이 안 풀렸는데 5월 달에 갑자기 풀릴 리가 없잖아. 그죠? 받아들여. 그렇구나. 이렇게 단독행위로. 세 번째, 분류식. 그래서 갑이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할 때 말로 할 수 있고 문자 보낼 수 있고 카톡할 수 있고 서류를 써줄 수도 있어. 분류식. 위임장을 써줬어. 이거 수권행위 아니야. 수권행위 했다는 증거에 불과하는 거야. 위임장을 써주면서 말을 했겠지. 땅 좀 팔아줘. 이렇게. 그 땅 좀 팔아줘. 그 부탁하는 게 수권행위. 잊지 마세요. 분류식입니다. 우리 민법은 수권행위 할 때 꼭 위임장을 써주라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분류식이다. 말로 하든 뭘로 하든 본인이 대리인에게 뭐뭐를 해달라고 부탁, 의뢰하는 행위 자체, 그게 수권행위다. 네 번째, 구별해야 될 게 있다. 뭐? 원인관계. 이건 또 뭐냐? 본인과 대리인 사이 계약을 말한다. 아까 수권행위 뭐라 했어요? 단독행위. 그런데 갑이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각과 을 사이에 수수료 계약 따위를 별도로 할 수 있다. 그거 말한다. 갑이을에게 뭔가를 부탁하면서 별도로 수수료 계약 따위를 했을 때 그 수수료 계약 따위를 하면 각과 을에게는 뭐가 생겨요? 권리와 의무가 생겨. 이거를 뭐라 부르자? 원인관계라고 부르자. 그래서 수권행위하고 원인관계는 별개의 행위다. 별개의 행위다. 여기까지 딱 수권행위를 기억하죠. 자, 임의대리권을 발생시키는 수권에 와서 기본이 되는 거 2개 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게 수권행위에서 중요한 게 3개가 있는데 우리는 대리의 삼명관계 보고 있는데 중요한 게 요거 아주 중요하죠. 대리권의 범위의 범위. 요거는 잠시 쉬었다가